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화요일 정직한 뉴스인의 후준석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된 이후에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정치화라면서 이것도 막겠다는 입장이죠. 현재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도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초스피드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원유 봉쇄 그리고 김정은 개인 제재 같은 이른바 초강경 제재안이라고 했을 때 초강경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0대들의 폭력이 어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관계 장관들의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참석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10대 폭력 대책 비롯한 여성가족부의 현안들 오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인의 첫 소식 저희 YTN의 특종 보도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여러 논란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의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하면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강소기업으로 뽑아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건 2015년 8월에 있었던 포항형 강소기업 선정권입니다. 포항시에 기반을 둔 유망기업을 선정해 매년 3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 등 최대 3년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당시 박성진 후보자는 포항시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 후보자의 제자가 창업한 이 회사는 최종 선정된 17개사에 포함됐는데 당시 심사위원들은 해당 업체가 1, 2차 심사 과정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6, 7명 정도로 꾸려진 심사위원 대부분이 이 회사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30분 넘는 승강이 끝에 박 후보자가 선정을 밀어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말이 안 되는 선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들이 그때 뭐 농담으로 아니 뭐 교수님 회사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신경 쓰자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는 자꾸 이게 뭐 자기가 뭐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직분을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발언까지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반대였고 점수는 최하위 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좀 더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다른 심사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사는 최종 심사에 오를 때 30개 업체 가운데 27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종업원 수는 2명이었고 한 해 매출이 2억 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함께 지원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봤을 때 매출과 규모에서 크게 떨어졌다는 게 당시 심사위원들의 평가입니다. 게다가 포항시의 본사나 주사업장 등 업체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이 회사는 면접 당시 회사를 곧 수도권으로 옮길 거라고 말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습니다. 포항에 저걸 왜 안 넣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원장하신 박성진 교수 이야기는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격에 미달하는 회사를 왜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밀어줬을까요? 박 후보자가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이 회사의 주식 1,2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전체 주식의 0.2% 정도입니다. 이후 박 후보자는 2015년 4월 이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주식 5,00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총 4천만 원 상당이죠. 포항시 강소기업 선정 공고가 난 게 3월, 또 박 후보자의 압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게 8월입니다. 공교롭게도 공고 이후에 주식을 샀고 자식이 주식을 가진 회사의 다른 위원들과 각을 세우면서 셀프 심사해 특혜를 몰아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쪽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예, 현재 박 후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 오늘은 일정 없이 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혜를 받았다는 해당 회사를 통해서 해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강소기업 선정 당시 박 후보자가 심사위원인지 몰랐다면서 교수 사회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박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 설립 초기 박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자문료 명목으로 다른 교수까지 총
7명에게 주식 1,200주를 줬고 당시 가치로 50만 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 때는 박 후보자가 회사를 도와준다는 취지로 주식을 비싸게 산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는 또 포항시에서 3년간 3천만 원씩을 받을 수 있었지만 특허료 1,000만 원 외에는 지원받지 않았다고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무상 증여받은 주식을 백지 신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를 셀프 심사해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에 취재하는 강희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청문회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자신은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라고 강조하면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여부를 둔 여야의 공방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질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도 여러 번 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공세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방법원장, 지방지원장 내지 판사의 특정 학회 가입 여부가 도대체 후보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왜 대법원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 지명은 정치와 이념화 코드라는 밖에 생각 안 듭니다. 김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을 두고 김 후보자가 최종 책임자로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기수 등 낡은 단어를 듣게 돼 착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후에는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등 대북 정책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확정한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희수 후보자 부결에 대한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에서 어떤 말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결 결과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여소야대 사당 체제에서 집권 여당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또 주도권을 잡았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이 국회의 현실이라며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심을 따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부결은 문재인 정부가 오만과 독주를 멈추고 겸허해져야 한다는 민의의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야당을 비난한 것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사에 있어 당론을 정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수준 낮은 정치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소속 의원들의 평소 성향과 원내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통과를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며 부결 책임론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향후 인준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희수 후보자 부결은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다. 통진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는 없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심과 괴리된 국회의 현실을 보았고 민심과 일치된 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헌재 소장 자리의 공백기는 역대 최장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은 지난 1월 31일 퇴임했고요. 따라서 헌재 소장 공석은 오늘로 224일째입니다. 국회에서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만 29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헌재 역사 속에서 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지명된 전효숙 당시 소장 후보자는 지명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재판관에서 사직하고 소장으로 임명되면 헌재 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관 사직을 권유했고요. 전 후보자도 이를 받아들여서 중간에 사표를 냈습니다. 저한테 최종 통보를 해준 민정수석님으로부터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 과정으로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돼 자격이 없다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결국 전효숙 후보자는 3개월여 만에 지명 철회를 요청해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던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여러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증여세 탈루와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또 특정 업무 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놓고 썼다는 의혹까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가져가시는 월 4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까? 장관님, 저는 헌재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고요. 이동욱 후보자는 40여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희수 후보자가 낙마한 거죠. 그런데 헌재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에 이어 3월에는 이정미 전 재판관도 퇴임해서 현재 8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 주요 선고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의 낙마로 후임 재판관 지명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직에 수장도 없는데 인원도 한 사람이 모자란 것이죠. 2006년 전효숙 후보자 낙마 후 후임 소장 취임 때까지는 140일이 더 걸렸고요. 2013년 이동욱 후보자 낙마 후엔 80일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어제 김희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부결로 청와대도 충격에 휩싸인 만큼 후임 소장에 대한 논의는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을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비중을 두어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5명이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총리는 안 보였습니다. 예, 매번 총리가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책임 총리 역할.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짜밥 먹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방송 장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법한 것들 중단하십시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대통령께서는 그 역대 정권 통틀어서 가장 잘된 균형 인사, 탕평 인사, 통합 인사라고 이렇게 자평하셨는데 이런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협치의 국정 모델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협치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Dangerous. 네, 초강경 끝장 제재라고 했던 유엔의 대북 제재가 상당 부분 절충된 채 통과됐습니다. 대북 원유 봉쇄는 30% 차단으로 수위를 낮췄고 김정은의 계좌 봉쇄 또 해외 방문 차단도 무산됐습니다. 물론 북한의 돈줄인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 같은 강력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수 뉴욕 특파원 리포트, 김선희 기자 리포트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15개 이사국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새 제재안을 보면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대북 원유 수출을 동결했고 휘발유 같은 유류 제품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으로 가는 유류 공급의 30%를 차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are done trying to prod the regime to do the right thing. We are now acting to stop it from having the ability to continue doing the wrong thing. 광물에 이어 북한의 2대 수출품인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연간 8천억 원의 수출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中方一贯坚持实现朝鲜半岛无核化，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 Россия не приемлет претензий КНДР на обретение статуса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и поддержала все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하지만 미국이 강력히 원했던 원유 봉쇄 조치와 김정은, 김여정 등 최고위급 인사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안이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물탄 결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도 합의제인 안보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대북 제재의 핵심으로 꼽혔던 원유 봉쇄 조치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만 제한을 두고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과 러시아산 원유 공급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결국 일종의 상한선만 설정하고 북중 원유 파이프라인은 기존 수준에서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핵심으로 꼽혔던 김정은과 동생 김여정, 황병서 등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해외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등 국제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해법이었지만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는 아예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신규 고용 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약화됐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던 북한의 화물용 선박도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대로 제한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초강력 대북 제재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현실적 타협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목을 죄는 결정적 한방, 원유 수출 봉쇄가 또다시 실패하면서 이번 제재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추가 제재하면은 최후의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던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한미일의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군 정찰총국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나오면 한미일 정부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북한이 새로운 대북 제재 채택에 대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해킹 시도를 확대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가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해커들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사이트를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노리는 것은 대북 무역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최근에 가상화폐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초강경 대북 제재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중국의 국유 은행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 의회의 칼날은 다시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를 트럼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가 필요한 대형 금융기관 명단을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재려는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If you give a bank in China a choice between doing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North Korea, it is a choice between being economically viable versus bankruptcy. If they're...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에게도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움직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제3자 제재,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앞서 미 상원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 10곳을 명시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했고 관련 제재가 담긴 국방수권법도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 청문회를 엽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국무부와 재무부 차관복급이 출석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추가 압박 조치를 논의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 국영은행 4곳이 모든 북한 국적자들의 계좌에서 지난달 말까지 예금을 모두 빼가라라고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NHK가 중국 금융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4대 국영은행이 외교관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북한인들에게 예금을 모두 빼가라고 요구했고 그 이후에 입금과 송금 모든 거래를 정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내외에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도 외교관 1명당 계좌 1개 개설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관 계좌까지 전면 중단시킨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페루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항의하는 표시로 북한 대사를 추방 조치했습니다. 김학철 북한 대사인데요. 5일 안에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페루 외교부가 북한이 반복적이고 노골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일어난 지 오늘로 정확하게 1년. 어제부터 저희 YTN이 기획 시리즈로 그 이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년 고도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 관광의 도시입니다. 이 경주의 지역 경제는 아직도 그 강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불국사 앞에 있는 숙박단지입니다. 주로 초중고 수학여행단을 전문으로 받는 유스 호스텔 등이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동안 전국 430개 학교에서 예약 취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취소 인원만 4만 7천여 명. 숙박단지 전체가 4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5천 명 정도 다녀간 것이 전부입니다. 업체 67곳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휴업에 들어가거나 폐업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또 저희들은 또 대출과 여러 가지 많은 은행에서도 많이 또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자 내기도 벅찬 또 아니면은 거짐 진짜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경주 지진 당시 기와가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집중된 곳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기와는 말끔히 보수됐지만 옛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흙으로 구워 만든 재래식 골기와 대신 철판에 아연을 도금한 함석 기와를 얹은 겁니다. 골기와로 복구하려면 구조진단에 보강공사까지 거쳐야 하지만 가벼운 함석 기와를 사용하면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 기와값과 인건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정부의 복구 지원비가 대부분 100만 원에 그쳐 엄두를 못 낸다는 겁니다. 내리고 하는데 좀 나오는 거지. 이거를 뭐 다 고치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돈은 제법 들었어요. 뭐 지원금 나온 것 갖고는. 아이고 어렵죠. 그 건물 큰데 그걸 갖다가 누가 복구래요. 하나거든 몇백만 몇천만 원 쓰는데. 신라 유적과 오래된 기와집이 한데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경주. 강력한 지진이 핥히고 지나가면서 전통미는 물론 관광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경주 지진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도 재난방송의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라디오와 또 서울과 지방의 TV방송에서 재난방송이 30분 이상 지연된 사례가 18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해서 재난방송 시스템의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멕시코 소식입니다. 강진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2,000채가 넘는 집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닷새 전입니다. 오후 11시, 현지 시간으로 11시 50분쯤에 치아파스주 피히히아판에서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기상관 측 사상 최악이라던 허리케인 어마. 당초 우려보다는 많은 피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최남단 플로리다를 관통해서 남부 내륙 쪽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주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4등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 어마. 강풍을 그대로 받은 키웨스트의 가옥들은 처참하게 부서졌고 거리는 쓰러진 나무들로 뒤덮였습니다. It's just not safe to go outside. You could step in a puddle or step in, a very light patch of water, and it could be completely electrified with a live power line, and it will kill you. 항구의 요트와 컨테이너는 뒤죽박죽 엉켰고 전봇대가 힘없이 쓰러지면서 플로리다에서만 700만 명 넘게 전기가 끊겼습니다.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65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22만여 명은 대피소에 수용됐습니다. 육지를 지나면서 어마의 바람이 약해져 열대성 폭풍으로 바뀌었지만 잭슨빌에 50년 만에 최대 폭우를 뿌리는 등 홍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직접 피해를 입은 템파는
한때 1.8m 크기의 해일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And well, we're about to get punched in the face. 피해 지역에는 어김없이 약탈이 기승을 부려 이중 피해를 안겼습니다. 어마가 플로리다 서북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주변 주들도 비상입니다. 이미 각각 10만 명과 8만 명의 주민에게 정전 피해가 발생한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물론 엘라베마, 미시시피, 테네시주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Stay in place, make sure that it's a secure place as much as you can do so, and stay off the roads. This is an all-hands-on-deck event. 지금까지 어마로 인한 미 본토 사망자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지만 앞서 카리브해 섬 지역에서 40명 가까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올여름에 한반도에는 큰 태풍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을 태풍이 간혹 찾아오고 이 가을 태풍이 아주 초대형 태풍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정혜윤 기자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찾아온 태풍 차바. 제주도 동쪽을 지나 부산에 상륙하며 남해안에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이 겹친 울산은 3시간 만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태화강이 범람해 온 도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보통 8월에 가장 많습니다.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210개, 그중 8월이 71개로 1위, 2위는 7월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 찾아온 가을 태풍도 54개로 4개 중 하나꼴로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는 사라와 루사, 매미 등이 모두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철에 생기는 태풍은 이미 뜨거워진 태평양 상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찬 공기가 일찍 남하해 태풍 북상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북쪽의 찬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있기에 태풍이 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동에 따라서 한개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먼 남해에서 이동 중인 18호 태풍 탈림은 이번 주 후반 중국 해안에 상륙한 뒤 해상으로 빠져나와 일본 규슈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륙에 영향이 없겠지만 제주도와 먼 남쪽 바다는 간접 영향으로 비바람이 강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입법 예고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가입자가 80만 명에 이르게 되는 등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관련 고시와 개정안에 대해서 취약계층 복지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의 이런 부담을 100%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을 중간에 세제 혜택이 큰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중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군 장교 2명이 7년 전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검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여군 A씨의 당시 직속 상관이던 B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지휘관 C씨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군 A씨는 지난 5월 헌병수사관과 대화를 하던 중 2010년에 있었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이 수사관의 설득을 통해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B씨 등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재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화로운 신체적 발달을 지도하며 보호할 책무가 있었지만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합심해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화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 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인 언사나 혐오적 표현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정권의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를 탄압했다는 사실에 문화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퇴출 대상 명단에 오른 문화계 인사 82명이 모두 공개됐는데 그 면면이 놀랍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퇴출 활동을 펼친 문화계 인물은 모두 82명. 당시 정부의 비판적 견해를 보였던 연예인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배우는 이미 알려진 문성근, 명계남 씨 외에 문소리와 이준기, 유준상 씨까지 8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창동과 박찬욱, 봉준호와 장준환 등 영화감독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방송인은 김미아와 김재동, 박미선과 김구라 씨 등이, 가수도 윤도현과 고 신해철에 이어 양희은과 이하늘 씨 등 각각 8명이나 됩니다. 문화계 인사는 이회수 조정래 작가와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김명곤 씨 등 6명이 정부 비판 세력으로 낙인 찍혀 퇴출 대상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윤도현 씨는 2008년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격 하차했고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DJ였던 김미화 씨도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배우 명계남 씨도 출연 제한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어서 제가 빚을 내서 제작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를 아무도 무대에서 배우로 써주질 않으니까. 소문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당사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당시 강연이나 방송 섭외가 직전에 무산되는 일을 숱하게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답하기 난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묻지 말아 주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방송인 김미화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자세히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일본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는 어제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을 찾은 자리에서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에 여성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며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일본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정부군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유혈 충돌을 둘러싼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과 스웨덴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난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군의 대대적인 유혈 탄압으로 로힝야족 31만여 명이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것으로 유엔 난민기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16번째를 맞은 9.11 테러 추모식이 현지 시각 11일 테러 현장인 뉴욕과 버지니아 알링턴, 펜실베니아 싱크스빌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백악관 참모, 강요들과 함께 첫 번째 비행기 충돌이 일어났던 오전 8시 46분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묵념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국방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서 미국은 절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단합할 때 어떤 폭력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유권자들을 게으름뱅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 등에 따르면 마크롱은 지난주 그리스 방문 당시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서 총파업을 벌이는 노조를 두고 극단주의자나 냉소주의자 게으름뱅이들에게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프랑스 국내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라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청명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 낮 동안은 볕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혜영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하늘이 정말 깨끗하군요.
네,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예쁜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두둥실 구름이 떠다니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무척 깨끗합니다. 하지만 가을볕이 꽤 강합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고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6도, 대전 14도, 광주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 느껴집니다.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오늘 28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영남과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에는 더워도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나가실 때 겉옷 하나는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박희원입니다. 네, 올해 추석부터 명절 당일 앞뒤로 연휴 사흘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 등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올해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10월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거나 5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해 6일에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차량은 평소처럼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요금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영원히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와 패럴림픽 기간인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27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 구체적인 면제 구간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 보전과 관련해 도로공사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으며 민자고속도로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수축산물 선물 판매가 크게 줄었다면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 전국 농어촌 지역의 군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시 지역과 비교해 농어촌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판매가 크게 줄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청탁금지법의 현실화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동의합니다만 특히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선은 금년 추석 안에 꼭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멧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에서도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또 지난 여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우박 피해의 경우 정부가 나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박 피해로 인한 농가들의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준이 되고 있는 보상법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요. 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또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마구 때린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니 중생은 계속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네, 오늘 저희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문제 포함해서 여성 문제 현안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관 취임하시고 업무 파악이 다 되신 거죠? 네. 예. 얼마 전에 최근에 대통령께 업무 보고 하셨고요. 네. 예. 올해 그 여성가족부의 제일 중요한 이거부터 하겠다라고 하신 그 제일 중요한 방향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방향은 올해 대통령께서도 새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 여성들에게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과 일자리 만들기는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떼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출산도 해결하고 뭐 그러면서 여성이 평등하고 그러면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를 제 임기 동안에 열심히 실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여성가족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네. 또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 네.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네, 놀라셨고 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장관님 많이 놀라셨죠, 보시고? 저도 놀랐습니다. 예. 오늘 그 관계장관 대책회의도 하셨다면서요? 네, 네. 오늘 무슨 얘기들 하셨습니까? 오늘 한 얘기는 역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당장 피해자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폭력의 정도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충격도 있는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줄 건가. 여기에 역시 이제 오늘 회의에 그 핵심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소년법 개정 문제도 조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나 뭐 법무부 장관님이나 마찬가지로 소년법의 개정 얘기를 했는데요. 개정 부분은 우리 정부 부처에서 몇 개 부처가 결정할 사안이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이 얘기를 좀 내놓고 던지고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데는 서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예. 어쨌건 이제 공론화할 때는 됐다라고 네, 보신 거군요. 네, 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뭐 좀 일부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소년법은 그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의견보다는 네. 그 법무부나 교육부와 같이 논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저희 역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장관님이 다 되셨군요. 네. 예. 뭐 개인 의견을 꼭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네.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네, 것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우선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네. 어떻게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저희는 역시 이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게 CYS 네트라고 해서 지역 단위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 기관들이나 센터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CYS 네트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강릉과 부산, 아산에서 터졌는데요. 특히 강릉에서 터진 사건은 저희 보건복지부나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 센터나 이런 기관에 전혀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정보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계속 해왔지만 올해 내년에 특히 역점을 두는 거는 이제는 상담센터에 앉아서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거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 청소년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스트리트 워커라고 하는데요. 거리 상담사를 원래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그 상담사의 비율을 지금 2배로 늘리고요. 6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에 접근해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당장 가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출팸 같은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쉼터로 어떻게 가는지, 쉼터에서 나온 애는 어떻게 직업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부가 하는 CYS 네트의 핵심은 당장 먼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거에 일단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YS 네트요?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CYS가?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시큐리티 네트워크죠.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 아동 상담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실은 청소년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리 스트리트 거리로 나가서도 하시는 현장에 나가는 분까지 60명이요? 네, 현재는 지금 내년에는 60명을 배치를 하려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것으로는 수적으로 안 되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실은 그 수가 저희는 대폭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얼핏 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제 가해 학생들도 뭔가 집안에서부터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멀쩡한 집안이고 별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나와서 스트리트 상담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일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처 간 협력인데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사실은 먼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문제가 발견되는 청소년들은 미리 발견을 해서 상담을 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 사실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해 동영상물을 올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처벌받을 만한 행동이다. 법적으로 좀 위법한 행동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과 연결돼야 되는데 요번에 사태의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두 그룹이 다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가 좀 더 맞춤형 서비스로 모색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 오늘 인권 교육이 학교에서도 필요하다. 오늘 장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들 좀 나누셨습니까? 네,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 안에서도 역할이 예컨대 법무부라든가 이런 곳은 엄하게 훈육하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면 이제 여성가족부는
어머니처럼 자유롭게 품어주기도 하고 근본적인 이제 대책을 네. 원인을 찾고 이제 그런 네.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포근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 아주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가족이 해체가 되지 않아야 가족이 이제 완성돼요. 네, 가정이 예. 올바르게 서야 이런 네, 일도 해결이 예. 되는 것일 텐데 네, 네. 그럼 어떻게 해나가실 어떤 그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법이 건강가족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가족기본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20년 사이에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네. 근데 법은 이제 건강가족만을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가족 구조, 형태, 가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1인 가구도 거의 27%를 넘어갔거든요. 그렇군요.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에서부터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들의 문제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 서비스는 뭔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대응하고 지원을 하는 네. 그런 가정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부분도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기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위기 가족을 위기로부터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여성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런 표현을 올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의 사태가 너무 불행하고 가슴 아픈 상태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필요성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모두의 저출산, 올해 제일 중요한 방향이 저출산, 그다음에 여성 네. 일자리 이 네. 문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그 대책들을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남녀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우선적으로는 남녀가 사실은 가사와 육아를 함께 분담하는 흔히 얘기하는 독박 육아 때문에 여성들이 결국 아이 낳는 거를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를 가정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세일센터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센터에 그게 지금 한 15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30대 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버티다 아이를 못 낳아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이를 기르고 나서 40대 넘어서 나오면 저임금 알바 일자리뿐이 없는 그런 여성을 그걸 우리가 M자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첫 번째로는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단절된 여성 경우에는 직업교육, 특히 고부가 같이 여러 직업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일자리를 갖고 그 일자리에 계속 남아서 유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세일센터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보육입니다. 가서 아무리 일해도 다 본인은 6시에 퇴근할 수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6시까지 뿐이 봐줄 수 없으면 여성은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우선은 육아의 사각지대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이 돌보미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새로 또 새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예산을 늘려서요. 연간 480시간을 아이 돌보미를 쓸 수 있는 거를 60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 보조도 5%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예를 들면 SH나 LH랑 저희가 이미 MOU를 맺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건설 회사들이 거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거기에 아이를 돌보는
임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자기 아이도 맡겨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아이 돌보미 운동이 지금 저희가 149개인데요. 점점 더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149개소가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현재 교육부가 하고 있는 돌봄 교실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까지만 돌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시설이 확장되면 12살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돌보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런 운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여성들에 대한 폭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이 불안해서 밤길 다니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기도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이번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이게 이제 그 폭력, 남성 폭력뿐 아니라 이제 묻지마 폭력뿐 아니라 사실은 몰카 문제나 이런 여성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성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종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이나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해서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신종 폭력에 대응하는 법을 마련하는 건 조만간 그거는 저희가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엄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걸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들의 경우에 상담을 하고 이 온라인이나 이런 SNS 온라인 있는 걸 내리는데 유해 동영상이 굉장히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화하고 내릴 수 있는 과정을 그리고 지원을 하고 그 비용을 내리는 비용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갈 경우엔 무료 법률 서비스까지 해주는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요. 그것을 위한 예산은 이미 최초로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새로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여성들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딸들이고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그 장관님을 기사로 많이 접한 것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 건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말씀하셨고 그 이상 말씀하실 입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일 거라서. 약속드린 대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의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더 잘 해결하는 데 제 전력을 투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됐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 년 전에는 이 극우 논객인 변희재 씨까지도 박성진 교수는 초청을 해다가 토론을 자, 이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인지 딱 한 번씩밖에 전생에서 못 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그 초청을 가지고 저의 어떤 그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다 알지 속으로는 모르집니다. 겉으로 모르지 속으로는 다 알지. 빨리 검증을 다시 하도록 우원식 원내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님이니까. 네. 교수님으로서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가 전혀 못 하시는 결론이 났어요. 이걸로 보면. 이런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 그 사과 말씀 사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기 검증이나 비판적 의식이 전혀 없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요. 학교라는 곳은 학문의 자유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못 알아먹는데 실제 실무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여쭤보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제 인생에서 한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제 전체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분명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장관직에 임해야 된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후보자는 참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어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어요. 대한민국 긍정적인 역사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되기 힘듭니다. 이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겠다고 하는 정말 창조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결합한 창조 경제를 일으켜 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자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기업을 포항시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던 박 후보자는 최하위 수준이었던 이 기업을 직권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 투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여당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류 공급의 30%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모두 빠져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진보 성향 문화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퇴출 활동을 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거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활동을 막았고 또 일부 프로그램은 실제로 폐지됐습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전주시 다가동 객사길 일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과거 지역 청년들이 몰리던 번화가였지만 10여 년 전 신도시 개발과 함께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2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객사길에 처음 음식점을 연 4년차 조리사 장진 씨. 29살 나이에 창업은 부담스러웠지만 부모님의 병환으로 당장 수입이 급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던 장 씨는 구도심에서 임대료가 가장 싼 객사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엄청 말렸었죠. 이 어두운 동네가 좀 더 저로 인해서 좀 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확신 때문에 이 동네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없어 자신만의 개성과 색깔을 담을 수 있는 도화지 같은 공간이라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구도심만이 가진 고즈넉한 분위기가 이목을 끌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저만의 인테리어, 저만의 접시, 저만의 음식을 이런 동네에서 해야 제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뜻을 같이 한 몇몇 청년들도 함께 도전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1년 뒤 이곳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됐습니다. 옛 건물 분위기에 아기자기한 소품을 더하고 한식의 고장인 전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퓨전 음식을 판 전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겁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묵었던 숙소인 객사가 인근에 있고 서울 경리단길과 비슷해 객리단길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청년 창업가 50여 명이 가게를 열면서 어둡고 칙칙한 구도심이 아닌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객리단길은 점점 외형이 커져 젊음의 거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임대료가 2년 사이 배 이상 껑충 뛰었고 부흥을 이끈 청년들이 자리를 내주고 떠나야 하는 일까지 발생한 겁니다. 임대료 같은 부분도 이제 거의 한 2~3배 정도가 올랐는데 상인회와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잘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갱리단길의 청년 셰프들이 꿈꾸는 소박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일은 이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후폭풍 속에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보셨습니까, 앞부분? 네, 앞부분을 좀 봤습니다. 네. 뭐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동안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법연구에서부터 지금 국제 인권 관련도 단체 해왔던 해가지고 혹시 너무 진보 쪽 편향된 거 아니냐 그쪽 하나하고 지방법원장 하다가 바로 지금 이제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경력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자체가 재척 상황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뭐 이틀간 진행이 되니까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어제 부결이 된 김희수 헌재소장 관련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것 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대표님은 좀 보셨습니까? 예, 뭐 같은 비슷한 쟁점들이 있는 걸 좀 지켜봤습니다만 오히려 좀 뚜렷하게 그 어떤 구체적 쟁점보다는 이제 뭐 진보 편향의 어떤 코드 인사하다, 사법부가 좀 한쪽으로 편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야당 쪽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과는 이제 저 개인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그리고 학술 단체에서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이제 이념적 어떤 정치 활동과는 무관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 이제 맞냐라는 어떤 격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 꼭 그런 것이 지금 합당한 지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일단 지금까지는 어떤 구체적으로 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야당의 어떤 그 청문위원들이 어떤 것들 제기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들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가 사법부 내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 하는 의혹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런 처신을 한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러한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모임 모두 학술 단체 내지 그와 같은 정치적인 편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제 판결에 드러낸 일은 없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자료를 훑어봐도 사법행정 능력면이나 재판의 경험이나 경륜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강원도 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리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 프로필을 보고 대법원장의 자질을 논하는 겁니다. 프로필면에 있으나 사법부의 기여도 또 주요 판결 여기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개인적인 어떤 뭐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고 이념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른바 이제 우리법 연구회 하고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 결정했었던 판결,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체 입법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견해부터 듣겠습니다. 김 원장님. 일단 그 연구 모임했던 것에 대한 편향성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거 정도가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연구단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의 일부에서는 사조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거의 군부대에서 하나에 관련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판례에 대한 평석 연구를 했던 부분하고 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하나하나하고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좀 옹호해주는 여당이라든가 당사자 해석이 좀 일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다만 조금 전에 추가로 논의가 됐던 경력 관련 문제는 천거했던, 내정했던 청와대 쪽에서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경력이 이전의 대법원장에 비해서 약하다고 해서 그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상대적으로 경력이 조금 약한데 갑자기 사법부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장 임명된 나름대로의 조금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은 그건 본인이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거하고 내정했던 청와대 쪽에서 애초에 때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에 비춰본다면 좀 경력이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해 줬다면은 무기가 될 것인데, 그 부분 조금 청와대 쪽의 설명이 아쉽긴 합니다. 예, 그 뭐 이미 낙마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어떤 신념 그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사법부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보면은 대체로 가장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기준과 가치들을 좀 지켜온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수장으로 올라서야 되는 분들의 어떤 그 가치나 신념이 우리 사회가 도저히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어떤 극단적인 부분을 표출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다양한 어떤 좀 더 폭넓은 논의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좀 수용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성원들 중에는 좀 다양한 어떤 사고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런 어떤 쟁점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저 사람은, 저분은 그런 자리에 좀 어울리지 않는 정도로 좀 너무 극단적이거나 이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결격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다른 쟁점들이 좀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이념적으로 약간은 어떤 성향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도저히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에는 아마 그런 어떤 한계 범위라는 게 있지 않겠나. 그 속에 과연 이제 이 뭐 김명수 후보자가 거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들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내의 청문회에서 국민들도 보시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죠. 어제 국민의당이 결정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자, 우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호남에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찬성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되고, 또 찬성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반대한 측에서 먼저 비판을 받아야지. 그게 무슨 왜 국민의당을 먼저 이야기해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조건 반대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먼저 비판하는 게 맞고. 네. 김명수 후보자는 물론 이 호남 출신이 아니라 조금 전 보신 대로 부산 출신입니다만은 국민의당 기류가 지닌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김명수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는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어제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에 대한 이제 공세를 두고 반박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좀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비판받으려면은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한다거나 무조건적인 찬성한다거나 그 진영 논리로 갔던 쪽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 아니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했던 국민의당은 왜 그런 얘기 지적하느냐라는 문제고요. 지금 아까 나왔던 질문이 호남권의 역풍을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결정 얘기요. 저는 호남권 역풍 관련해서 언론들에서 이런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 일반들의 지금 성향하고 호남의 성향하고 다르다면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은 요즘의 기류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영남권의 기류는 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호남권의 기류하고 국민 일반의 기류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굳이 떼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지역구 중에서는 수도권에 4개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지금 호남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그 점에서는 지역구 관련해서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권에서의 지지도 역시 전국적인 지지 비슷하게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당장의 역풍보다는 과연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아직 국민의당이 어떤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대법원장 후보자. 네, 김명수 예, 후보자.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 유보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이후의 인준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김명수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도 그 이제 국민의당만 먼저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제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임했습니다만 아마 그 대법원장 이제 뭐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 인준 과정이 거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이제 앞으로 뭐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돌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크게 이렇게 어떤 그 뭐 정치적인 대립 내지는 도저히 뭐 사상 이념적인 어떤 논쟁점들이 크게 발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그렇게 기존과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격이 뭐 괜찮으냐 아니냐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지금 사실 정치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 그 당시에 그다음에 어떤 그 대립의 수준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격돌 지점에 따라서는 이것이 마치 이제 인사청문회와 뭐 통과를 위한 인준 과정이 정치적인 어떤 과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결격 사유나 그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이것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부분은 과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분이 과연 이제 헌재소장으로서 했던 자격 결격 사유 문제가 어떻게 됐냐 그것만 갖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사실은 그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가지 못한 어떤 여당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감정적 대립 속에서 그 표결에 임한 야당 이런 어떤 정치권의 내부의 논리 때문에 결과가 비춰졌다고 본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후의 어떤 상황도 결국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는 조금 더 환경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환경이 더 좋단 예, 말씀이죠. 예. 물론 지금 내일까지 남은 인사청문회에서 재책 사유가 등장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제가 왜 사정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느냐라는 건데요. 우선 만약에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4일날 9월 4일날 애초에 본회의 붙이기로 했다가 지금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어제 붙인 거 아닙니까? 네네. 만약에 9월 4일날 본회의에 김인수 소장의 동의 여부를 국회 본회의에 붙였다면 저는 당시로서는 통과될 여지가 컸다라고 봅니다. 네네. 이후에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뭐가 있었느냐? 상당히 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커졌단 말이죠. 네네. 거기다가 어제 진행이 됐지만은 박성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시간 끌면서 마지막 인사청문회까지 밀어붙였던 과정 네. 여기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컸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제 145대 145로 결국은 이제 과반이 안 되었고 부결됐지만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요 293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네네. 아마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국회 본회의 과정 속에서 최종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오히려 찬반이 중요하지 않는 그때 빼놓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293명 정도가 참여해서 결정한 적이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재 국회 정수가 한 명이 부족한 299명에다가 네. 배덕강 의원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298명 가능한데 5명 빠지고 다 참석했단 말이죠. 네, 네. 그만큼 야당들의 경우도 최근 사안에 대해 상당히 집중적인 뭔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봅니다. 네, 5명은 다 야당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당은 당연하게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 참석했고요. 그 점에서 보자면은 김명수 후보자가 만약에 본회의에 부의가 됐을 때도 그런 상황이 되겠나라고 보자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당이 조금만 동조 분위기를 구한다면은 어제만큼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2표가 모자랐으니까 그 정도는 여기서는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있고요. 우선 어제 293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과반이 147석이 됐지만은 뭐 290명 조금 안 된다고 하면 145명 갖고 통과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만큼 과연 참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탄핵의 경우는 반대쪽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그렇겠지만은 다른 중요한 사안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거의 전부가 참석해서 결정했던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굳이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자면은 어쨌건 야당이 보수 야당들이 특히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한번 탄력을 받았고,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이게 더 힘을 세를 몰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인수 재판관에 대해서 찬성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본인의 재책 사유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이 컸다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 전체에 대한 견제 의식이 발동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개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인 환경과 계속 맞물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부정적인 평가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자격 조건을 평가하는 그런 조건으로 본회의의 찬반의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정말로 역풍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대목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더 보시죠. 대법원장 후보로서 갖춰야 될 경력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후보자가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늘 그전에 관용차 이용하다가 언론 시선을 받는 날 맞춰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시죠?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사미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네, 자 끝으로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어제 야당들은 협치의 필요성을 이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국 운영을 어떻게 정부 여당 이 여권이 정국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전망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뭐 어제 그 헌재 소장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 여당은 그 야당들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간과하거나 가볍게 보고 야당의 어떤 그 존재감들을 좀 뭐 너무 높은 국정 지지도,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혹은 여당 지도를 믿고 밀어붙였다 이런 비난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국민 여론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국회 내에서의 의석 구조라는 것을 무시하고 어떤 것들이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야당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변도로 가가지고는 결국은 이게 전혀 이제 현실과 어떤 이상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상당 부분 제약된다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면은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적어도 야당과의 관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들 그리고 그 야당들의 존재감에 대한 어떤 인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서로 뭐 전혀 그 협치 구도가 되지 않는 이제 뭐 마주보고 달리는 그냥 평행선처럼 갈 텐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뭐 산적한 현안들 중에 어떤 것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원장님. 저도 이상일 의원하고 뭐 생각이 비슷한데요. 의원은 아닙니다. 개건 해설위원이시니까. 네, 대표입니다. 예. 의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도 될 겁니다.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입법을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입법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가지고 해법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야당한테 그냥 협치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소야대에서 과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이 아니라면은 그야말로 절충해서라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국회가 협조하고 동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앞으로 더 어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높은 국민 여론의 지지였었는데 국정의 난맥상이 반복된다면 그 중요한 힘이었던 여론의 지지도 흔들릴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소야대의 기본적인 조건을 인정한 가운데 과연 현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연 어떻게 협력하면서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표결 날짜는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지금? 국회에서 이제 심사 보고서를 채택해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면 그 결과를 놓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니까 일정에 따라 하는 건데요. 예. 극단의 경우는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처럼 의장이 바로 직권 상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번에는 직권 상정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 부의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일 저희 YTN의 개건 해설 위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요.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만호 원장님 잘 아시는 대로 뭐 현실과 또 이론을 겸비한 그 브레인이시고 특히 진보 정계에서는 뭐 권위를 인정받으시는 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실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어제 폭우로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봤죠.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거제 아주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복구 작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이제 주민들이 좀 편안해질 텐데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오전부터 진행된 복구 작업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맑아 복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구에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말 그대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먼저 철제 담장에 깔린 승용차 모습 보시겠습니다. 경사면 밑에 주차돼 있다가 피해를 본 건데요. 차 뒷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돌과 철제 펜스가 차를 망가뜨려 차가 크게 훼손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작업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중장비가 나와 토사를 치우고 있는데요.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내려져 버린 철제 담장과 토사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트럭으로 몇 번 토사를 실어 날랐지만 아직 남아있는 양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은 내일까지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린 폭우로 경남에서만 도로 10곳이 침수되고 8곳의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주택 9가구와 농가 시설하우스 35.5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경남도는 대부분 피해 복구를 마무리했고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 아주동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국제 평화에 대한 북한의 무모한 도전은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뜻한다며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해서 대화로 나오는 길뿐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섬 분교와 최전방 지역, 산골 등의 근무를 자원한 교원들을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들을 교원 혁명가라고 칭하면서 헌신과 애국심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이 교원들에게 선물과 당 국가 표창을 수여하고 평양 견학을 하도록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병사급여 인상 등 복지 예산 증가의 영향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집 보보체계 등 삼축체계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삼축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사업 중 8개 사업에서 예산 559억 원이 삭감된 반면 병사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봉급 예산과 18개월 복무 단축에 따른 간부 증원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총 7,88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국정 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함께할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철학이 가야 하는 방향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와 연관지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 우연히 방송을 본 뒤 아들과 함께 장기기증 서류를 작성했던 박기월 씨는 2004년 11월을 잊지 못합니다. 아들 김상진 씨가 31살의 나이에 갑작스런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잊고 있었던 장기기증 서류를 다시 맞닥뜨린 것도 아들의 뇌사 판정 당일이었습니다. 힘든 마음에 많이 망설였지만 가족들은 속 깊던 아들이었다면 약속을 지켰을 것이라며 장기기증에 동의했습니다. 당시 서약을 한 8만 명 중 실제 약속을 지킨 첫 사례였는데요.
고 김상지 씨의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7명입니다. 국내에서는 장기 이식 당사자 간의 만남을 금지하고 있지만요. 상진 씨의 가족과 수혜자가 공익 광고를 통해서 신원이 알려지면서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심장을 받은 한 수혜자는 13년째 꾸준히 직접 지은 농산물을 전하면서 온기를 전하고 있고요. 수혜자의 가족들 또한 김상진 씨처럼 장기 기증을 서약하며 받은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인 여기까지입니다. 4시에는 김대근, 박상현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